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한 1500m 정도 되는 거리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정말 제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다는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정말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이제는 아빠한테 달리기도 이길 정도로 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구나라는 대견함도 느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겨우 한국 나이로 50인데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구나라는 좀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래간만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애들하고 등굣길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랑 제 와이프는 우리 아이들을 걸어서 혹은 이제 가끔씩은 비가 오고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학교 등굣길에 오릅니다. 왕복 한 3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요. 갔다 와서 무릎이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뭐 관절이 이제 아파지는 나이인가, 자전거 잠깐 30분 정도 탔다고 관절이 좀 쑤시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유사한 좀 질문들 그리고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채널에서는 어차피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은퇴 생활에 대한 행복을 설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러한 그 건강 문제라든지 운동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컨텐츠도 미준에서 좀 보고 듣고 싶으시다면요,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시면요, 제가 뭐 피트니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은퇴 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0일 금요일 날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자, 은퇴 자금도 좀 조달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의 주식 계좌는 오늘도 좀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2.38%나 급락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94%, 그리고 나스닥은 2.75%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러셀 2000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좀 떨어진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발표될 CPI 지수에 대한 좀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열리기 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자, 지난달에 기억하시겠지만 8.3%를 찍었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8.3%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조금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오늘 아예 미리 빠져나간 그런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CPI 지수가 8% 이하로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발표될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누홀딩즈가 10.97%나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9.89%, 블록이 9.64%나 빠졌습니다. 버진 갤럭틱 9.46, 로쿠가 9.33, 메르카도 리브레가 9.24%,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9.18, 투일리오 9.13, 오픈도어 8.98, 아이온 큐가 8.90, 펠로톤이 8.78, 업스타트 8.49, 소파이도 8% 넘게 하락하는 조금은 좀 성장주들이 좀 괴로움을 당한 이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파망 보겠습니다. 메가테크 기업들도 다 빨간색인데요. 일단 메타가 이번에 오늘부로 이제 그 티커 네임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그 메타 플랫폼즈의 티커 네임은 옛날에 그 심볼인 FB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심볼을 가지고 거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식은 6.5%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이제 심볼을 바꾸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그 투자자들이 일부러 좀 뺀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자, 넷플릭스 4.96%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4.11, 애플이 3.60, 엔비디아 3.2, 마이크로소프트 2.08, 구글이 1.98,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0.89%. 시장 중반까지만 해도 한 3, 4% 정도 플러스를 보였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지만 마지막에 좀 이 추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조금 흘러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요. 성장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일 인플레이션 CPI 그 결과와 좀 연동이 돼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아무쪼록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되는 그 CPI 수치가 긍정적인 면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요. 경제의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CNBC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CFO 그 서베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라 그래서 기업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텔에서 일을 했을 때도 총지배인 다음으로 이제 월급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부총지배인이 아니고요. 이 CFO, 즉 파이낸셜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다이렉터들이 보통은 이제 총지배인 다음으로 월급이 많을 정도로 기업에서는 2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CEO 다음으로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진행 상황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원이 바로 CFO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CNBC CFO의 카운슬 서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샘플을 가지고 있는 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반적으로 CFO를 모두 인터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설문조사에 샘플을 떠서 그러니까 몇몇 CFO만 골라서 이분들의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탑 코퍼레이션과 오르가니제이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CFO들 아니면 가장 커다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경제에 좀 많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다란 기업들과 조직들에서 일하고 있는 CFO들을 골라서 이번 설문을 진행했다. 따라서 이 결과가 상당히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설문조사에 응한 CFO의 숫자는 22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샘플이 작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탑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CFO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간추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Chief Financial Officer 중에 40%가 넘는 사람들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그들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그 외부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혀야 그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커다란 그 리스크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연준입니다. 연준의 정책이 23%의 CFO한테 지금 가장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업의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오너잖아요. 따라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14% 따라서 공급망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간간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CFO들은 전반적으로 같은 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에 대해서 그러냐면요. 연준이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잡지 못할지 여기에 대한 견해는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54% 정도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54%, 나머지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54%면 반을 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현재 그 경제 조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에는 좀 어려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전망은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등장을 하죠. 자, 일단은 응답에 설문조사에 응답한 CFO의 68%나 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세션이 경기 둔화가 2023년 first half에 전반기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면 리세션이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70% 가까이 된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그 CFO도 이 세컨 하프 이후에 리세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리세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밑줄에 보시면요. No CFO니까 어떤 CFO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가 리세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응답해준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그 기업의 CFO는요. 리세션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조금 그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장밋빛 미래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미국에서 탑 기업들 가장 커다란 그런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재정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미국의 리세션이 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구나.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국채이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제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이미 더블을 했다. 원래는 한 1.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자, 이런 그 연준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까지 올라가 버렸죠. 따라서 더블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FO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2년 말 정도가 되면 4%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41%나 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퍼센티지, 즉 어너덜 41%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49% 정도까지 올라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 이상은 올라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한 40% 정도 되고 그리고 4%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0%가 남아있는데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년 국채 금리가 4%를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0% 더하기 40%니까 한 60% 정도는 적어도 40%, 4% 아니면 4% 이상까지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채 금리를 멀티플로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100을 나누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을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이 10년 국채 금리가 1.5% 정도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나누기 1.5를 하게 되면 이 국채에 멀티플이 등장을 합니다. 한 66배, 67배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국채에 투자를 하면 멀티플이 66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25배, 30배 가까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한 거죠. 왜냐하면 66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4%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100을 4로 나누면 25잖아요. 따라서 멀티플이 25배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그 멀티플이 한 20배, 21배 정도가 돼 있죠. 그런데 채권 시장은 지금 25배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멀티플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프리미엄이 비슷하는 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채권도 굉장히 싸져서 멀티플이 25배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20% 정도는 4% 이상까지 미국 채권의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5%까지 올라가게 되면 100을 5로 나누면 20이죠. 그 얘기는 채권의 멀티플이 20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채권하고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같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안전자산이고 하나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만약에 5%까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의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은 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한 12배, 10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CFO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예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저리티니까 대부분이죠. 대다수 77%나 되는 응답자 CFO들이 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냐면요. 다우존스의 지금 가격이 3만 포인트까지, 3만 포인트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한 9%, 10% 정도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도 10%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예상하는
있는 것이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CF들의 그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5% 이상이죠. 55%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커런트 리더라는 것은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리더잖아요. 이 에너지 섹터가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적어도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그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들이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얘기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데요.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 기업들이 플래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단기적인 그 맞바람은 피해가면서 적어도 장기적으로 플래닝을 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36%의 CF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지출을 앞으로 1년 안에 계속해서 늘려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지출을 줄일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리세션이 올 거를 100%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출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나가겠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따라서 우리 기업은 리세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현금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6%는 적어도 현재 지출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해줬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54%의 응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헤드 카운트를 늘려나갈 것이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용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거죠. 18%만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고용을 줄이겠다. 따라서 사람 수를 헤드 카운트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해고도 하고 팀의 그 리스트럭처를 하면서 이게 구조조정이라 그러죠.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람을 줄이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54%가 얘기하기를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도 늘리고 사람도 늘리겠다. 인원을 증가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지금 탑 기업들의 CFO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경기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이 올 확률이 100%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런 경제의 침체에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는 멀리 보고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사람도 늘려나가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가 2개 정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짧게 그냥 타이틀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클리 잡리스 클레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날 신규로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발표가 되잖아요. 자, 이번에 22만 9천 명이라는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숫자가 이제 어떤 숫자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겠죠. 지난주에는요, 20만 명이 조금 넘는 20만 2천 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만 9천 명이라는 것은 한 2만 명 이상 급증을 한 거죠. 따라서 일주일 만에 조금 그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 즉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만 천이 지금 다우존스의 에스티메이트 전망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만 9천 명이 초과적으로 발생을 했다. 따라서 여기만 보면은 지금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이 시장의 기대보다도 늘었고 지난주보다도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 경제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안타깝게도 미국 경제에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솔린 가격이 드디어 $5를 찍었다라는 무시무시한 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게스버디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관이냐면 컨설턴트다. 따라서 산업 전반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컨설팅 회사인데 여기에서 서베이를 진행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서베이의 규모가 여기 나와 있는데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가스 스테이션, 이 가스 스테이션 15만 개 이상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가솔린 판매 가격이 드디어 $5를 넘어섰다. 갤론당 $5를 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을 AAA라는 기관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5는 되지 않았고요. $4 97센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자, 그리고 $5를 넘어가는 주가 20개 주가 넘는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50개 주에서 20개 주는 이미 5달러가 넘었다. AAA가 조사했을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요, 무려 6.4달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휘발유 가격의 폭등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서플라이랑 그 디맨드의 임밸런스, 그래서 지금 공급망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거든요. 이 문제가 가장 좀 커다란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리파이닝 섹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파이닝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정유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제라든지 정유를 하는 이러한 기업들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발레로 아니면 HF 싱클레어 그리고 파퍼시픽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지금 마진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기업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리파이너리 쇼티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시저,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티드라는 것은 통합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통합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엑선모빌이라든지 BP라든지 쉐브론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체적으로 정유를 하면서 이 정유 쪽에 막혀 있는 이런 버틀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업스트림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업스트림이 뭐냐면요, 이제 그 석유 그 시추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유 탐사도 하고 그다음에 생산까지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다운스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스트림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유를 이제 정제한다든지 수송한다든지 판매하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업스트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에 나와 있는 다운스트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통합적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엑센모빌, BP, 쉐브론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앞으로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이 전쟁이 끝나버리면 결국 원유 가격은 조금 상승폭이 좀 사그라들면서 갑자기 원유 가격 폭락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칭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에너지 주식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뉴스 하나가 떴는데요. 캐시 우드가 이번에 줌이라는 주식에 대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무려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지나면요, 줌의 주가가 13배 이상 뛸 것이다라는 엄청난 그런 예상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우드 그리고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가 이번에 굉장히 공격적인 이러한 전망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티커네임은 ZM이죠. 자, 이 줌이라는 기업이요, 이 스톡 프라이스가 1,500달러까지 2026년이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가 111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13배 정도 앞으로 4, 5년 안에 껑충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진짜로 이 줌의 주가가 1,500까지 오르게 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복리로 계산을 해도 매년 76%씩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이 전망치는 정말 대단한 전망치가 나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는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줌이라는 종목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리서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나의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목표 주가를 발표했는데요. 늘 그래야 했던 것처럼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발표할 때도 세 개의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이제 베어 케이스 세 가지의 목표 주가를 나누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불 케이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지금 기대 이상으로 좀 잘 풀렸을 때의 그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 케이스는 2,000달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00달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죠? 한번 보시죠. 2,000 나누기
아까 111 정도의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18배나 주가가 단 4, 5년 만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1,500는 베이스 케이스죠. 중간치. 따라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1,500고, 그리고 만약에 좀 생각보다 모든 조건이 악화가 돼서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이 베어 케이스인데, 베어 케이스가 700입니다. 따라서 베어 케이스가 나타난다 해도 지금 현재 주가보다 6배나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거든요. 따라서 이번 그 보고서, 이번에 목표 주가가 만약에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 줌은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주식이 돼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의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우리가 보통 ETF라고 부르는 건데, 전 그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ETF 중에 이 줌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ETF가 바로 이 캐시 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액티브 매니지드 펀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그십, 따라서 가장 중요한 ETF인 ARK Innovation ETF, ARKK가 있는데요. 이 ARKK가 이 ARK 인베스트에서 운영하는 가장 좀 규모도 크고 가장 대표적인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줌이 무려 9.49%의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요. 원래 테슬라였는데 지금 현재는 넘버1이 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 줄여서 ARKW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컨드 라지스트 홀딩이니까 두 번째로 지금 투자 비중이 높은 게 바로 줌이거든요. 무려 8.14%의 투자 자금이 지금 줌에 들어가 있고 마켓 밸류가 137.3밀리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줌의 목표 주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논리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게 이제 가장 키가 되죠.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여기 이제 정리를 잠깐 해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Annualized Adoption of Hybrid Remote Working Model,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많은 기업에서 하이브리드 그 근무 조건 아니면 원격 근무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원격 근무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상을 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사용자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상업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측,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스 마진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요. 자, 마지막을 보시면 EB 그리고 에비타의 그 멀티플을 살펴봤다. 이거는 이제 PER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PER이라는 것은 시가총액과 그리고 순이익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시가총액 대신 EV,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들어갔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에비타 같은 경우는 순이익과 비슷하긴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자라든지 아니면 텍스 같은 것을 빼기 전에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멀티플을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도대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캐시우드가 줌의 가격이 4, 5년 안에 13배 급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보고서가 이번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발표를 한 줌 주가의 예상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번 그 시간 내서 내일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여러분들과 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제가 하나의 방송으로 만들어서 뭐 다음 주 초에 한번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과감한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크 인베스트 그리고 캐시우드의 줌 전망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짧은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잠깐 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기억나시나요? 뭐 아마존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애플에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난 부를 창출하셨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박 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넷플릭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한때는요,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주가가 20년 동안 6만 %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6만 %면 투자 자금이 600배로 는 거거든요. 만약에 1억을 투자했으면 600억을 만들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는 주식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겠죠. 자, 이렇게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커지고 정말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클라우드라는 그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무비라고 보면 되겠죠. 자, 클라우드 무비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극장에 가서 이제 좌석을 끊고 보든지 아니면 집에서 보는 방법은요. 비디오 플레이어라든지 아니면 그 DVD 플레이어가 집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TV에다 연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CD라든지 DVD라든지 비디오 테이프를 사거나 아니면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DVD를 빌리거나 사서 우리가 시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게 구독 모델로 바뀌었죠. 그리고 클라우드로 바뀌어가면서 인터넷에 연결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따라서 노트북이 됐건 아니면 TV가 됐건 아니면 모바일 폰이 됐건 아이패드가 됐건 그냥 그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영화를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납부만 하면 넷플릭스에 올라가 있는 수천 편의 그 영화를 그냥 계속해서 보고 싶을 때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놨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그렇게 초대박 주식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에 움직이는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클라우드 게이밍 때문입니다. 자, 클라우드 게임은요, 지금까지도 이제 그 유명한 게임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TV도 집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콘솔에 들어가는 게임에 들어가는 CD가 있어야겠죠. DVD가 있어야 이 게임을 그 CD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그 구식을 넷플릭스처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게임은 컨셉이 같죠. 우리가 모바일 폰을 통해서 아이폰을 통해서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게임을 인터넷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게임을 지칠 만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뭐냐면 패스라는 게 이제 구독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정액을 내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게임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요. 스마트 TV로 옮겨온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TV에서는 되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에 좀 적합한 이런 게임들에 좀 그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TV에 그 스마트 TV에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기를 이제 엑스박스 애플리케이션이 삼성 2020년형 스마트 TV에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노트북 같은데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스크린으로 이제 그 TV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TV에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간다. 따라서 넷플릭스를 우리가 TV로 보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삼성하고만 이제 파트너십을 결성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TV 그 제조업체랑도 계속해서 확장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요. 지금 넷플릭스를 우리가 시청하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게임, 그 클라우드 게임도 결국 모든 TV에서 가능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게이밍 서비스를 사람들이 그 콘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게이머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 스마트 TV만 가지고 있으면 이 스마트 TV랑 여기 나와 있는 컨트롤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컨트롤러는 뭐 예를 들어서 엑스박스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소니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는 듀얼 센스 컨트롤러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와이어리스 엑스박스 컨트롤러 이런 컨트롤러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구독비를 내고 원하는 게임을 원할 때까지 정말 질릴 때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영화랑 게임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는 한 번 봤던 영화를 뭐 2번, 3번, 10번, 100번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게임이 마음에 들면 그거를 계속 파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영화보다는 좀 그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게임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원하는 기기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언제 어디서나
성장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클라우드 게임의 미래는 좀 밝아 보인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무비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투자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자, 드디어 중국 쪽에서 5월달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도 적지 않은 그런 좀 영업의 손실을 입은 것이 테슬라잖아요. 자, 어느 정도로 실적이 감소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32,165대를 지금 판매를 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만 지금 판매 집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5월달 한 달에 32,165대가 판매가 됐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과 대비해서 안타깝게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이 적어도 중국 쪽에서 만든 그 차의 판매 대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로덕션 생산 대수는 전달에 비해서 4월 달에 비해서 200% 상승했다는데 4월 달에 워낙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200%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 3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판매를 했다. 32,165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5월 달에 그랬다는 거고요. 4월 달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152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뭐 4월 달에 비하면 많이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월 달만 해도 6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던 것이 지금 테슬라의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6만 대에서 아직 32,000대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수출 대수가 나오는데 32,165대 중에서 22,340대를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해외로 판매를 했다, 수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수치는 4월 달하고 비교하면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4월 달에는 지금 수출이 빵대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60대. 따라서 간만에 좀 수출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테슬라의 샹하이 팩토리, 상하이에 있던 그 공장의 생산량이 지금 212% 정도 증가를 했다. 물론 이제 4월 달에 너무나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생산 대수도 33,544대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6만 대 이상 생산이 돼야겠죠, 이제부터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어느 정도 지금 6월 달부터 좀 향상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7만 1,000대 정도를 6월 달에는 만들어낼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는 인터널 프로덕션 메모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안에서 이제 뭐 나갔겠죠. 자, 올해 목표는 이제 이번 달 목표는 7만 1,000대니까 7만 1,000대 만듭시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른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죠. BYD, 중국 최대의 지금 그 중국차 전기차 업체잖아요. 자, 세일이 8% 정도 전달에 비해서 향상을 했다. 따라서 이 보시면요, BYD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도 생산 대수가 굉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11만 4,943대를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BYD는 전혀 영향이 없었구나. 4월 달에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7,000대 넘게 판매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4.7%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보다는 조금 낫죠. 테슬라는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니까. 자, 그런데 엑스팽을 보시면 78% 정도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리오토는 가장 좋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165.9%나 성장을 하면서 11,496대라는 굉장히 좋은 호우 실적을 이번 달에 보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는 테슬라 판매 대수랑 그 리오토 같은 경우는 게임도 되지 않았었잖아요. 참 많이 쫓아왔습니다. 어느덧 이 한 달 만에 10,000대 넘는 그 생산 대수, 판매 대수를 지금 보이는 것이 리오토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뭐 10만 대 이상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멋진 성장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중국의 지금 엑스팽이라든지 리오토의 모습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6월 10일 금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원자재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제프 커리라는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원자재 분야에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금요일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방송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그 미래를 믿는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보고요. 그 종목들을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의 미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방송도 꼭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Jeff, we welcome you here with kind of mixed feelings. You have been right, unfortunately, for consumers. If somebody is looking to buy into the stock market, though, you have been right about where to buy on that, too. Energy prices continue to climb. Energy stocks continue to climb. You think there's any end in sight to that trend? We're just beginning. You know, we like to argue this is the first innings of a commodity super cycle. And it's not just oil and gas, it's metals mining, it's agriculture, because the sector has suffered from a decade plus of underinvestment. And I want to emphasize, even though Exxon's reaching, a cyclical high right now, the reality is the amount of money in this space is still very, very small. We haven't seen the rotation. The only money that's really coming into the space is share buyback. So yeah, you're going to look at pictures that show the rotation of energy up and, tech down. But the reality is we haven't seen a big influx of capital into this space. So, are you too late in this space? Absolutely not. It's just beginning. Is energy the new leadership then? I mean, we are talking about it getting, I think, closer to about 5% of the S&P 500. That's up from about 3.5%, but it's still far off the highs where we'd seen it, let's say, 10 or 12, 20 years ago. By the way, when you look at the earnings, the revenues and so forth, it's 9% of the S&P. So the fact that you're at 5 underscores how underinvested the space is, and it's a huge capital misallocation occurring. And again, it's not just energy, it's the entire old economy, because even if you want to go out and grow shale production, you're out of sand, you're out of pressure pumping capacity. All of these capital heavy industries have suffered from underinvestment, not just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but in many cases going back a decade, and in some cases going all the way back to 08, 09. So, this is now payback time of, a long period of underinvestment. What's the fastest that we could catch up in terms of what we need to be investing and then in terms of what we need to be producing? The problem is we've now entered this volatility trap where the higher the volatility, the less incentive people have to put money to work in this space, which then exacerbates the problem and creates this vicious loop in which it reinforces higher volatility. And so the question is, what's going to stop this? What's going to, high returns can be the one that does this. But at this point right now, they're not high enough to get people to go into this space. When I go out and I survey investors as to why do they not want to put money into this space, reason number one, a history of poor returns. And, less than 2 years ago, the losses in this space were nothing short than epic with negative oil prices. Reason number two, the volatility is too high. They don't want to actually contend with, oil prices, just a few months ago, we're at 98, then they're at 122, 140, back to 98. I think you get the point. Volatility is high. And then, reason number three is ESG. ESG is actually well below, just the history that the space has. And so I ask, what's going to get capital to come back into space? The answer is a 3-year track record within the space. And we're about 18 months into that track record.